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전문 분야로 삼고 있는 심장내과 중에서도 특히 이런 중재 시술 분야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비침습적 심장질환 치료 어디까지 왔나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죠. 누구든지 다 이 수술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든지 몸에 크게 이렇게 이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는 다 싫어하죠. 그래서 점차 환자들한테 덜 해를 주고 덜 침습적인 이런 방법들이 고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침습적 심장 치료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뭐냐면은 그 혈관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가느다란 카테타라고 하는, 영어로는 카테타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도관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카테타 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관상동맥 질환 있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스텐트, 이것들이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뿐만이 아니고 이런 심장의 판막 질환이라든지 또는 선천성 심장 질환도 전에는 다 개용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 카테타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의 혈관이 막히는 말초혈관 질환도 이런 카테타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심장 그림을 보시면은 심장은 일단 근육 주머니입니다.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근육 주머니인데, 심장은 굉장히 자기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이 크기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안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는 이런 이 판막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의 겉으로 이렇게 세 번째 그림에 보시는 대로 혈관이 막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이 혈관을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보면 임금님이 쓰고 있는 관처럼 생겼다, 왕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인데 코로나도 역시 왕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리 아터리, 그래서 관상동맥, 관 모양의 동맥이다 해가지고 관상동맥이라고 명명을 하는 이런 혈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초창기 이 심장 인터벤션은 주로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관련된 치료였겠죠.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혈관이 깨끗하고 혈관벽이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에 혈관벽 사이에 이렇게 기름때가 낀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여기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렁물렁한 기름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쌓이는 것들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 이건 뭐 한 50% 정도 막힌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게 더 이렇게 심하게 막히면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피가 지나다니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혈관이 되면은 이제 이런 스텐트 같은 걸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동맥경화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는 동맥이 딱딱해진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혈관에 기름때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것은 죽상경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죽상경화의 죽은 이 한자 보이시죠? 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죽이 한자더라고요. 그 먹는 죽같이 생겼다. 이게 이제 죽처럼 끈적끈적하고 물렁물렁하다 해가지고 이런 죽 모양의 경화반이 생긴다 해가지고 죽상경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 죽을 라틴어로 이제 아테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테롬. 그래서 영어로는 아테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와 한자가 해서 죽상경화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계에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조영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혈관 안을 통해서 들어가서 관상동맥 안에까지 이렇게 가느다란 줄을 집어넣고 이런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풍선이 들어가서 풍선이 이런 아테로마 죽상경화반을 갖다가 펼쳐서 넓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망을 넣어서 지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스텐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CI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치료가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1970년대 말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전 환자들은 혈관이 하나만 막혔어도 가슴을 열고
막힌 혈관을 이렇게 이어 붙여주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 막힌 것쯤은 요즘에는 스텐트로 뭐 2개, 3개 집어넣고 해가지고 간단히 치료를 하는데 예전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슴을 다 열고 치료를 했었죠.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좁은 혈관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면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넓혀놓는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텐트 시술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텐트 시술 같은 그런 경피적인 심혈관 중재 시술은 1977년도에 처음으로 스위스 의사가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1980년대가 오면서 이제 점차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서부터 굉장히 한국도 이제 따라서 같이 발전했었고 요즘에 이 한국의 심혈관 중재술의 수준은 뭐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이런 수준을 한국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냥 스텐트가 아니고 약물이 묻혀져 있는 약물 방출 스텐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흡수되는 스텐트까지 나왔습니다. 녹는 스텐트라고 하죠.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에 녹는 스텐트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녹는 스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세대 스텐트가 나와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발전이 됐었고 약물이 묻혀져 있는 스텐트가 나오면서 한 번 또 점프가 됐었고 약물이 묻혀져 있는 스텐트도 점점 더 스텐트가 금속이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묻혀져 있는 약물이 발전하면서 재발률을 점점 더 낮추는 이런 것들로 점프가 됐었고요. 이제 녹는 스텐트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뭐 시롤리무스라든지 파클리탁셀, 조타롤리무스 이런 약물들을 갖다가 스텐트 겉에다가 코팅을 하는 거죠. 이런 약물들이 스텐트 안으로 다시 자기 이 세포가 증식되면서 스텐트가 좁아지는 것을 예방을 해서 그전에는 약물 방출 스텐트가 나오기 전에는 스텐트 시술을 하면은 한 25% 정도가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지금도 옛날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스텐트 한 번 하면은 계속 재발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약물 방출 스텐트가 나온 다음에는 거의 그런 재발이 없습니다. 2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는 이제 스텐트의 모양이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스텐트를 구성하는 이 굵기, 금속의 굵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굵기들이 조금 더 가늘어져 가지고 환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시술이 될 수가 있고 시술 성공률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도 더 좋은 이런 현재 스텐트가 나와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흡수되는 스텐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1990년대가 나서 2000년대 중반쯤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스텐트의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일본의 의사가 냈습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금속이 남아있지 않고 금속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버리면 스텐트 시술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000년대 중반쯤 돼서부터는 일반적인 상용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와가지고 환자들한테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압소브라든지 디솔브 이런 스텐트들은 쓰이다가 지금은 이제 쓰이지 않는 스텐트고요. 여기 드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진 스텐트인데 이건 아직 연구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녹는 스텐트의 이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는 스텐트는 PLLA라고 하는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 개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혈관 안에서 서서히 녹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PLLA 재질로 만든 스텐트들은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사용됐었는데 이런 압소브라든지 또는 디졸브 같은 것들이 사용됐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실제로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동영상 보시면 이건 이제 실제 저희가 시술했던 환자인데 여기 이제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여기다가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내리고 스텐트를 넣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스텐트가 녹는 스텐트가 잘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좁아졌던 혈관이 깨끗하게 잘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시술을 하고 나서 한 열흘 만에 응급실로 다시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심근경색 심전도가 보여가지고 응급으로 다시 또 조영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했던 스텐트가 다시 완전히 혈전으로 막혀버려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텐트 아래쪽으로 피가 안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응급으로 풍선으로 그 기를 내고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다시 또 이제 피가 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또 풍선으로 여러 차례 넓혀가지고 스텐트를 오른쪽처럼 이렇게 되게 혈관이 개통되게 만들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녹는 스텐트 관련으로는 합병증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금속 재질이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 스텐트가 잘 깨지기도 하고, 깨진 곳에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깨진 곳에 이런 재협착도 잘 생기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존의 금속 스텐트들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시적으로 각 심장학회에서, 각국 심장학회에서 일시적으로 이거는 아직 잠정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으로 만든 것은 아직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제품화되면은 또 다시 녹는 스텐트에 대한 이런 발전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스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메인 주제가 이건데 스텐트보다는 오히려 이런 구조적 심장 질환, 그래서 대동맥 판막의 이상이라든지 또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또는 뭐 승모 판막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전에는 최근까지도 1990년대, 2000년대 중반, 2010년도 초반까지도 이거는 다 개용 수술이 필요했던 질환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이걸 수술하지 않고 경피적으로 카테터를 통해서 시술로 치료되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성적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전신 순환을 시켜주는 그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대동맥 판막이 열려야 그걸 통해서 이제 전신으로 피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대동맥 판막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열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열리지 않으면은 자연 경과는 이렇습니다. 보면은 쭉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지만 증상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대동맥 판막이 열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으면 심장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수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막은 안 열리니까 이 심장은 점점 더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심하면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보통 한 2년 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이건 치료를 안 하면은 사망하는 병이기 때문에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돼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면은 예전에는 다 수술을 했습니다. 가슴을 열고 대동맥 판막 자기 거를 떼어내고 기계로 만들어진 인공 판막을 집어넣는 수술을 했었죠. 그래서 증상이 있거나 또는 대동맥 판막이 일정 이상 좁아지거나 또는 대동맥 판막을 통한 압력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술하지 않고 이것도 역시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문제가 별로 없지만 뭐 나이가 80대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동반 질환이 복합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에 사망률을 갖다가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도 각 이런 파라메타들,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제까지 뭐 어떤 질환이 동반됐다든지 폐질환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어떤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환자는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산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TS, Society of Thoracic Surgeon이라고 하는 이런 STS 스코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스코어 이상이 되면 이분은 너무 위험해서 수술을 하기에 곤란하다 이런 이제 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거에 일종의 대체 이런 식으로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개념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STS 프롬 스코어라든지 프레일리티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서 수술하기 어렵다 하면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탑이라고 하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의 성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꼭 아주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가 되고 또 성적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각각의 개인에 따른 이런 위험도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환자들한테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 이런 탑이보다는 수술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선호될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대동맥 판막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러 혈관도 같이 막혀 있어서 혈관도 같이 뚫는다든지 또는 뭐 승모 판막도 이상이 있어서 다른 심장 질환 치료가 같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하는 걸 권유를 하고요. 나이가 75세 미만 그리고 비교적 젊으시고 활동이 좋고 수술 후에 회복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분도 역시 수술적 치료가 더 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것에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이가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탑이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대동맥 판막을 수술하게 되면은 와파린이라고 하는 항응고제, 피가 묽어지는 약을 갖다가 쭉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항응고제 치료의 금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항응고제 치료를 잘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 구조가 탑이를 하기에 너무 좋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피적인 탑이가 선호되는 경우는 나이가 75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또는 수술 치료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노쇠하다든지 또는 다른 뭐 이렇게 가슴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슴을 열고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수술 치료의 위험도가 높아서 STS 프롬 스코어가 8 이상이라든지 또는 수술했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클 것 같은 때 이런 때 이제 탑이를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시술이 가능한 경우에 또 이런 탑이를 권유를 하고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아주 고위험군이 아닌 중등도 위험군에서도 탑이를 환자가 원하면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판막들입니다. 이런 판막을 잘 접어서 카테타라고 하는 관 안으로를 통해 가지고 대동맥에다가 심고 나오는 거죠. 대동맥 접근 시술이 이제 이렇게 대동맥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풍선으로 판막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속 판막을 이 인공 판막을 잘 접은 판막을 대동맥 사이에다 넣고 다시 또 풍선을 이용해서 부풀리면 판막이 대동맥에 심어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퇴동맥을 통해서 탑이를 하게 되는데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86세 여자 환자고요. 심한 호흡곤란을 때문에 응급실로 오셨었고 뭐 이제까지 심장병이 있어서 스텐트도 여러 군데 하셨고 그 다음에 당뇨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장 콩팥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도 나쁘셨고 뭐 해가지고 수술을 하기 너무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폐 부종이 이렇게 있었고요. 딱 봐도 숨이 굉장히 차실 것 같고 그래서 초음파를 찍었죠. 초음파를 찍었더니 좌심실 기능 저하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보면은 심장이 이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가지고 잘 열리지 않으니까 심장이 잘 이렇게 뛰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심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압력 차이도 이렇게 높았습니다. 압력 차이도 높고 그 다음에 승모 판막에도 역류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예전 같으면 수술을 권유를 해야 되고 수술하다가 돌아가시더라도 이건 수술 안 하면 바로 지금 돌아가십니다 해서 수술을 했었겠죠. 근데 STS 스코어가 18%나 됐었고 고위험군 환자고
게다가 또 환자는 수술을 나 이제 오래 살았고 하니까 못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탑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을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시술하기 전에는 CT를 통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환자들 따라서 대동맥 이 판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 측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CT 같은 걸 찍어서 저희가 이 판막의 크기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이 탑이 프로시저를 하고 있는 건데 경피적 판막 이제 대동맥 판막 위치에다가 놓고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대동맥 판막을 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고 이걸 이제 경식도 초음파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심고 잘 시술이 끝났고 시술이 끝났더니 이 환자는 이 대동맥 판막이 잘 열리고 그 다음에 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시술이 잘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시술을 하고 나서 초음파를 다시 봤더니 이런 압력차도 줄어들고 승모 판막 역류도 줄어서 굉장히 환자는 아주 해피하게 퇴원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건 또 다른 환자 이 시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거가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프로텍션을 하고 또 이런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요즘에는 이제 아주 초고위험군 아닌 그런 중등도 위험군 환자들까지도 이런 그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을 권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이 좋으냐 아니면 수술적 치료가 좋으냐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작위 배정 연구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가 됐었는데 2010년도에 나온 결과로서는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주 고위험군 환자들한테만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을 시행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고위험군과 아닌 군을 갖다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했더니 스탠다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50% 정도가 됐었는데 경피적 대동맥 판막을 했더니 30%다. 그래서 굉장히 사망률을 갖다가 줄이는 이런 결과를 얻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한 환자들은 당연히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환자,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수술적 치료보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7% 정도 더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험군도 당연히 탑이가 이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이 권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점점점 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등도 위험군까지도 코호트를 봤었는데 중등도 위험군에서도 보면은 수술적 치료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료에서 약 한 5% 정도의 오히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이 삽입술이 성적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등도 위험군 환자들도 이렇게 경피적 대동맥 판막이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삽입이. 그 다음에 저위험군의 경우에도 분석을 해보면은 카테터를 이용한 경우가 수술하는 것보다 성적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생기는 이런 뇌졸중의 경우에도 수술보다 카테터를 이용해서 경피적으로 하는 게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제 사견이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점점 대동맥 판막 수술은 이렇게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보다는 이렇게 경피적으로 가는 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런 대동맥 판막 치료 지침에는 굉장히 수술을 못할 정도의 그 수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피적 판막, 그 다음에 수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도 경피적 판막 삽입술, 그 다음에 수술 위험도가 중등도인 경우까지도 경피적 판막 삽입술이 옵션으로 고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천성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에이트리얼 septal defect라고 해서 심방 중격결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심방 중격결손이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데 대체적으로 여성분들한테 많고 나이가 좀 들면서 숨이 찬다든지 심전도 이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 심방 중격결손이 있을 때 QPQS가 1.5 이상, 그래서 그 중격결손이 굉장히 커서 글로 이렇게 나가는 피가 굉장히 많을 때라든지 또는 우심실이 커져 있다든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환자가 무슨 이런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걸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가슴을 열고 이 중격결손을 갖다가 이런 패치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꿰매서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의 방법이었었죠. 근데 요새는 요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관을 집어넣고 이 관을 따라서 이런 기구 같은 거를 딱 집어넣어서 심방 중격결손을 딱 막고 나오는 이런 시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이 디바이스 이게 이제 기구인데 이 심방 중격결손 여기 구멍이 있는 데다가 이 기구를 갖다가 딱 집어넣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의 기구가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고요. 실제 시술을 했던 환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45세 여자 환자가 이제 다른 수술을 성형 수술을 받으려고 내원을 했었는데 이 환자는 본인이 뭐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좀 두근거리고 운동할 때 조금 숨이 차다는 느낌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심전도를 보니까 이건 혹시 이런 심방 중격결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돼서 초음파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초음파를 보면 요 아래쪽에 이제 피가 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경식도 초음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방 중격결손이라든지 이런 심장 안의 구조물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하는 초음파보다는 내시경을 하듯이 이렇게 초음파를 해야지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식도 초음파를 해서 보면은 아주 이 구멍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요즘에 경식도 초음파는 굉장히 또 발전해서 이런 3D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D로 이걸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입체적으로 모양을 이런 식의 구멍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시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크기의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걸 막아줄 것인가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이즈도 재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경식도 초음파를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기구를 집어넣어서 그 구멍 난 것을 메꿔주고요. 오른쪽 보여주시는 그림처럼 다 위치를 잘 잡았다 하면은 이게 나중에 보면 딱 분리가 되고 여기 이렇게 맨 그 디바이스만 심장 안에 남게 되죠. 그래서 구멍을 딱 막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교적 간단하고 시술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6개월 뒤에 초음파를 다시 했는데 그 심방 중격결손이 여기 보이는 기구가 보이실 거예요. 하얗게 요거에 막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3D TE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식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구를 집어넣고 나오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난원공 개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난원공 개존이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이 난원공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태아의 이 순환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건 난원공이 막히고 자기 심장이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난원공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이렇게 들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들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아까 심방 중격결손처럼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심방 쪽의 압력이 많이 높아질 때 여기 보시면은 우심방 쪽의 압력이 많이 높아지면 우심방 쪽에서 좌심방 쪽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가 뭐 대변을 본다든지 막 힘을 주는 일이 있을 때 우심방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우심방 쪽에 있던 무슨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심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난원공 개존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좌심방으로 넘어가면 그게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 순환으로 그냥 날아가니까 혈전 같은 것들이 전신으로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원공 개존이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있는 분들한테 뇌졸중이 잘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난원공 개존이 있으면서 뇌졸중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난원공 개존을 막은 환자들과 그 다음에 막지 않고 계속해서 약물 치료만 하는 그룹을 갖다가 비교를 한 연구를 보면 난원공 개존을 막아준 그룹이 훨씬 뇌졸중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경과가 좋고 성적이 좋았다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이 있으면서 나는공이 개존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경시도 초음파를 보면서 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그 심방중격결선 그 기구가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딱 이렇게 단추 같은 것들이 양쪽 심방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 나는공 개존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는공 개존도 아주 요즘에 많이 하는 이런 시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침습적이라고 했는데 위에 보시는 그림이 이게 경시도 초음파인데 약 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목에 들어가 있으려면 환자가 이 시술을 하는 시간 내내 이거를 목에다 넣고 있으려면 괴로우니까 경식도 초음파를 봐가면서 시술을 할 때는 환자가 전신 마취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초음파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조금 굵은 볼펜심 크기 정도의 이런 초음파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는 혈관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소 마취만 하고 혈관 안으로 이런 초음파 기계를 집어넣어서 심장 안에서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장 내 초음파라고 하고 인트라카디악 에코 해서 아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트라카디악 에코를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경식도 초음파를 커다란 굵은 초음파를 식도에다가 넣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전신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의 이 줄이 경시도 초음파인데 이 경시도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이 심방 중격결손을 막아주는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바로 경시도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만에 환자 시술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퇴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 내 초음파를 봐도 이런 식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 심방 중격결손이 있어서 여기 구멍이 있는 게 보이고요. 오른쪽에도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런 식으로 기구를 넣어서 막아주는 이런 시술을 심장 내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면 전신 마취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하는 이런 선천성 심장질환도 역시 이런 시술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26세 여자 환자였는데 유방암 치료를 하고 관찰을 하던 중에 심장에서 잡음이 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봤더니 이런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고 여기가 이제 곧 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음파를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오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렇게 바깥에서 관을 통해서 기구를 넣고 전신 마취도 필요하지 않고 시술을 했었고요. 시술한 다음에 이게 막아서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보였고 바로 시술 바로 다음 날 퇴원했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모판막 질환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승모판 협착이 있고 그다음에 승모판막 역류가 있습니다. 승모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승모판이 과연 뭐냐? 이게 스님 할 때 그 승자죠. 그다음에 모자. 스님의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승모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주교들이 쓰는 이런 모자가 있죠. 이걸 이제 마이트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자를 닮았다는 거죠. 이 판막이 왼쪽에 보이는 게 승모판인데 승모판의 판막이 이 주교들이 쓰고 있던 모자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승모판막의 이름이 승모판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승모판은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같은 게 있으면 승모판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승모판이 열렸다 닫혔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36세 여자 환자인데 운동 시 호흡곤란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던 환자가 되겠고요. 초음파를 보니까 승모판이 잘 못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데 제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승모판이 열리는 그 면적이 0.75제곱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이게 보면은 승모판이 열리는 면적은 최소한 2제곱센티미터가 넘어야지 환자가 우리가 증상 없이 잘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승모판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를 통한 압력도 이렇게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승모판막 협착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맥을 통해 가지고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이 카테터를
이 양쪽 심방과 우심방, 좌심방 사이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를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 승모판 있는 데까지 풍선을 집어넣고 승모판 있는 데서 풍선을 쫙 부풀리면 승모판 좁아졌던 게 딱 찢어지면서 잘 벌어지게 되는 이런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의 이제 시술을 하는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관을 집어넣고 풍선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 풍선이 안에서 이제 부풀어 나면서 좁아진 승모판막을 갖다가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압력이 차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했더니 아까 잘 열리지 않던 승모판이 이렇게 잘 열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은 비교적 옛날서부터 시술이 됐었고 요즘에는 오히려 옛날보다는 시술이 좀 적어진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 위생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류마티스성 심장 판막 질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성 판막 질환이 줄었기 때문에 시술 빈도는 옛날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이제 승모판막이 좁아져서 협착이 아닌 역류도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쓰이고 있는데요. 이 승모판막이 뒤로 이렇게 잘 닫히다가 거꾸로 이렇게 탁 되면서 승모판막이 뒤로 밀려나면서 승모판막이 새게 되는데 그 새는 것을 가운데를 이렇게 딱 찝어 가지고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딱 찝어서 막아주면은 승모판막이 역류가 되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트랄 클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관이 올라와서 정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가서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아까 심방 중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를 이렇게 뚫고 이걸 뚫고 도관을 카테터를 갖다가 좌심방으로 넘긴 다음에 좌심방 쪽에서 이런 마이트라 클립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집어넣어서 방향을 잘 잡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판막이 역류가 되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잘 잡아서 그거를 이 기구를 집어넣어서 판막을 딱 이렇게 찝어줍니다. 찝어주고 역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다음에 계속 역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놓고 다른 데를 또 찝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의 위치가 여기다 할 경우에는 그걸 딱 찝고 그 클립을 딱 놓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판막이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새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은 아까 막 이렇게 역류가 됐던 그림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이트랄 클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승모판막 역류의 치료가 되는 것도 경피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이 마이트랄 클립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시술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는 점차 시술 건수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 및 오늘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심장 질환은 비침습적인 치료가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물 방출 스텐트라든지 또는 경피적인 대동맥 판막 삽입술이라든지 또는 선천성 심장 질환 같은 것에 이런 기구를 이용한 막아주는 것 같은 것들이 아주 최근에 눈부시게 발전했었고요. 이거는 지금도 점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덜 침습적으로 환자들한테 조금 덜 아프게 그 다음에 회복 기간도 더 짧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적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시술을 하는 의사지만은 시술하는 의사만 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팀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하는 초음파를 보시는 심장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같이 시술을 하는 의사, 그 다음에 마취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수술하시는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같이 협업이 잘 돼야지 이런 팀 어프로치를 해서 경피적으로 비침습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환자한테 절대로 남용하면 안 되겠죠. 오버 트리트먼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과적인 치료라든지 또는 그냥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환자한테는 좋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치료를 환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 지침을 준수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한 강의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